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드러난 문제이긴 합니다만,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농지에 대한 관련된 우리 헌법의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들, 왜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또 최근에 이제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법안 개정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는지, 즉 개정을 통해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좀 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법안 제출을 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10명의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만큼 국회 내에서도 이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여서요. 일단 그런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 그 헌법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작제도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임대차를 또 허용하는, 그러니까 헌법 조문 내에서 서로 상반된 내용이 존재하는 게 우리 농지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을 정해놓고도 임대차를 또 허용하고 있는 이런 모순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지법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긴 하는데, 이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제 관리돼야 되고, 그리고 농지에 관한 권리와 행사에는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적 소유지 않습니까, 농지가. 근데 그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제한을 두고 또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강조해 드리냐면, 마지막에 이 농지법의 개정 문제, 또 이 농업 농촌에 대한 다양한 소득 보장 지원 정책, 이런 문제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보상 체계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게 농지법에도 어떻게 담아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이 조항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조 국가의 의무에서도 하여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농지가 어떤 특정인에게 이 부의 수단이 아니라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지가 활용돼야 된다고 하는 규정도 담겨져 있고요. 당연히 국민들은 그러기 때문에 농지에 관한 이러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되고,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농민들에게 이런 사적 권리를 제한하는 데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도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농지법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농지법이 이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실은 농지법의 변화는 앞서 얘기했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어떻게 훼손되어 왔는지 하는 부분과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제 제헌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때 처음으로 농지에 대한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좀 이따 강의 내용에도 담겨져 있던데, 이제 농지개혁이 48년에 이루어진 거죠. 법으로 만들어지고, 조봉암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죠. 장관이 밀어붙여가지고 이 농지법을 이제 만들고 농지개혁을 합니다. 이때 20%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농지의 20%만 당시의 농민들에게 이제 1년 소출의 1.5배의 가격으로 분배를 한 거죠. 나머지 80%는 분배를 안 한 겁니다. 완전한 농지 개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대다수의 토지가 아니라 20%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비농민들이 농지 취득을 금지하고 또 자장농 체제로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제헌헌법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전두환이 들어서 5호 공화국 헌법에 소작 금지 조항도 생기고, 몇 가지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법안에 담기게 된 게 5공화국 때고요. 6공화국 헌법에 들어와서 이제
소작 금지 외의 조항들이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소작을 더 합법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명시가 되게 되고, 94년대에 들어와서는 6개월 사전,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 동네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최소한 20km 이내에 살아야 농지를 취득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런 통작거리 조건들이 다 폐지되게 됩니다. 94년도에. 그리고 나서 2002년도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농업회사법인이라고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의 말 그대로 먹잇감이 되고 방식이 되고 있는 주말 체험 농장에 대해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2002년입니다. 그 2005년도에도 상속과 인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부터 상속받는 토지나 또 농사를 8년 이상 짓다가 인허하신 사람들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때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1헥타까지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고 1헥타 넘어가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면 항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노무현 정부 때지 않습니까? 이때가 한칠레 FTA 또 한미 FTA가 막 진행되고 있었고 쌀 수입 개방이 확정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의 고민은 뭐였냐면, 농민들이 이런 수입 개방과 쌀 개방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지니까 농지라도 높은 가격에 팔아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0평 미만은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전농정책위원장을 하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300평 미만 자르는 걸 반대했는데, 당시에 농림부 국장이 이렇게라도 해서 농민들에게 뭔가의 보상, 그러니까 수익 개방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농민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실은 이 농지 제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농업인들이 더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더 투기의 이 대상이 되게 만드는 그 단초를 이때 확 열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농지 관리, 그러니까 면 단위별로 또 농지가 잘 이용되고 이제 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관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이제는 누가 논을 사도 누가 산지 아무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을 때는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면 먼저 관리위원회 와서 3명에게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는 동네 이장이 한 분 계시고 면에 또 추천한 분이 한 분 계시고 면 행정 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3사람은 사인을 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나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소작하고 있는 농지 주인이 바뀌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누가 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이렇게 농지법이 개정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원래 회사법인은 5명 이상의 농민들이 법인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2009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중에 3분의 1만 농민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만 농민이면 되고 3명은 농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회사법인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농민 한두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법인조합을 만들고, 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농지를 막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해가지고 농사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농지를 매입해 농농법인조합을 만들고 농지를 매입해서 그걸 나중에 이제 이번 시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쪼개기해서 기획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2009년도에 이제 영농회사법인의 규정 완화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농지법이 개정되는 과정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자 유전의 원칙이 훼손되는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확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 소유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지가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확대가 되면서 95년도에는 133만 헥타르를 갖고 있다가 15년 기준으로는 94만 헥타르로 확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30%가 줄은 거죠. 농민들이 직접 작용하고 있는 농지가. 비농업인의 소유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임차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한 30 몇 년째 농사 짓고 있는데, 실은 제 명의의 땅이 없거든요. 그나마 있는 게 그 농지은행 명의로 돼 있고, 뭐 거의 아래가 조그맣게 제 이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농민이 정상적으로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을 살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동네 이장님이 동네 일 있다가 내려오라고 해서 제가 농지 문제로 바쁩니다 그랬더니, 땅 한 평 없는 친구가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남은 농지 지키느라고 지 농지는 갖출 생각을 않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어쨌든 갈수록 이렇게 농지의 임차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 이제 정부 통계는 19년에 47%인데 차명으로 갖고 있는 농지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차명 농지도 많고 있고, 또 명의는 갖고 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이게 자경 8년 기준을 거쳐야만이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농지를 갖고 있고 실제 농사는 제가 짓고 있는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직불금의 부당수령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적어도 우리나라 농지의 65% 이상은 이제 불법 임대차하고 있다. 비농업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 이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앞서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것이 아닌 원거리에 사는,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농지 비율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언론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들 농지 소유 조사를 했던 결과고요. 전체 300명 중에 76명이 농지를 갖고 있고,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고, 공직자들도 전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38% 그리고 27% 이상, 전체 총괄 38% 이상 농지를 갖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은 농지를 몇 개나 갖고 있나 싶어가지고 다 의원실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 민변의 발표를 보고도 거기서 다 체크 못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민변 발표대로 두 분의 의원이 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강은미 의원이 배우자 명의로 상속 농지가 있었고, 배진교 의원도 상속 비스무리한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배진교 의원은 그나마 작년에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농지인데 강은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평짜리 농지가 있어. 이렇게 문중의 공동 지분이니까 최성봉 배우자 지분이 14평, 공시지가로 24만 원. 전남 광진에 있는 산골의 논이거든요. 제가 그 동네 나는데, 그래서 두 분 다 최근에 다 이제 처분을 했고, 그래서 저희 당 의원님들은 저도 농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될 사안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제 투기 현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열심히 떼봤는데요. 그러니까 농식품부 차관 박영범 차관이 이제 최근에 거기다 처분했죠. 했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농지를 보니까 평택 안중에 있는 논이고 한 800평 되는 논인데, 여기에 34명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3평부터 시작해 가지고 130평까지 34명이 800평 된 땅을 이렇게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박영범 차관은 이게 20평, 66평방미터를 샀거든요. 그것도 체험 농장을 하시겠다고, 부인이 교사거든요. 현직 교사인데 땅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되게 34명이 대구에 있는 사람, 전주에 있는 사람, 옹진이면 섬이지 않습니까? 섬에 계시는 우리 인천 옹진에 계신 분, 안동에 계신 분, 다양한 분들이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체험농장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이 평택에 있는 저 한 필지의 땅을 이렇게 34명이 나눠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시흥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한 게, 가림동에 130평짜리 땅인데 여기는 무려 124명이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평균 한 평이잖아요.
평균 한 평씩 나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당시에 6살 먹은 어린아이가 취득을 했더라고요. 걔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 심지어 중국의 국적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땅을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130평의 땅을 124명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농지의 목적, 경영의 목적은 없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태가 있고, 이거 말고도 132명이 또 공동명을 갖고 있는 땅이 또 여기 시행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지는 아니고 산인데요. 임야인데 그렇게 공동명을 갖고 있고, 이미 농지가 이렇게 도시권, 특히 수도권 인근의 농지가 경영의 목적이다 보다는 그런 그 재산 투기의 목적으로 이미 다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이제 지정고시 되기 직전에 농지가 거래가 됐는데, 전체 64%가 제주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농지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뭐 표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사람, 경남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하여튼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 성산읍에 있는 그 제2공항 부지를 나눠먹기로 이렇게 사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농지 취득에 대한 조건들이 완화되면서 하여튼 농지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기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우리나라 농지 중에 거래되고 있는 농지 중에 한 20% 정도는 주말 체험형 농장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농을 목적하지 않고 이런 걸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속농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음성적으로 또 내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취득되고 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담보, 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담보 걸었다가 이게 경매처분 되거나 또 이걸 그 근저당 잡은 사람이 이제 인수하면서 그 농지 취득의 조건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런 절차적 문제가 이제 투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허술한 농민 규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평 미만의 농지는 비농업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 그 규정상 농민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거기에 뭘 심든 간에 뭐 나무를 심든 뭘 심든 하여튼 뭔가를 재배하고 있으면 농민이 되는 거고요. 1년 중에 90일 이상만 거기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민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가 수는 100만 가구입니다. 근데 농업 경영체 수는 160만 가구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되게 농촌에 이제 주택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농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살지 않고 도시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 조건을 300평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도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기 때문에 60만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농업 경영체가 뭐 그런 이제 이 허술한 제도 때문에 이 투기가 더 활성화되는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이미 확인된 과도한 시세 차익, 워낙 차익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매년 이렇게 한 10% 정도씩 그 농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곡성인데 매년 농지값이 오릅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한 해 지나면 한 평에 뭐 10,000원, 20,000원 기본적으로 오르고 그런 상태고요. 근데 그 1년에 1헥타, 3,000평 쌀농사 지으면 순소득이 한 4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순소득이. 그러면 한 최소 그 10헥타 정도 농사를 져야, 3만 평 정도 농사를 져야 한 4천만 원 정도 순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나마 생계가 유지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 농민들의 평균 농지 소유는 1.15헥타입니다. 1.5헥타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농사져 갖고 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실제 논 가격이 평당 15만 원이 넘으면 이거 농사져 가지고 그 농지 가격을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만 원 이상 주고 땅을 샀다는 얘기는 그건
농업 경영의 목적이 아니라 집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농을 산 거죠.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귀농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뭐 십몇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도 농지가 활발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집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드러났던 것처럼 300평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가 이제 택지 개발되게 되면 단독 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해주는 이런 제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그만 땅에 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이 개미들 달라붙어 있듯이 사탕에 달라붙어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농지에 대한 투기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지에 투자해볼 마음이 생기신가요? 돈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저항에 이런 게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30km 이내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묶여 있기도 하고, 설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8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같은 지자체 내에 있지 않거나 직선거리 330km 밖에 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안 됩니다. 이 조항이 아직은 남아있긴 하는데 이것도 흔들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농지 사가지고 투기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조항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첫째는 어쨌든 농지가 식량과 생태를 지키는 이제 터전인 거고, 세계적으로 그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식량 자급을 하는데 필요한 농지의 필요량을 좀 정해야 되고, 그 필요량만큼은 이렇게 보존을 의무화하는 이런 게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농업농촌 기본법에 식량 자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시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식량 자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농지가 필요한지,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과정에 식량과 생태를 지키는 농지 보존 목표를 아예 정해서 그 면적만큼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농지 면적이 156만 헥타르고 그중에서 농지로 실제 이용되는 헥타르 수는 130만 헥타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식량 자급률 45%에서 뭐 5% 올리기도 불가능한, 현재 면적 자체가 식량 자급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이상 농지가 이제 다른 걸로 전용되지 않도록 막는 게 대단히 시급한 문제죠. 매년 15,000헥타르가 전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농지 보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해서 농어농촌 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관리위원회인데요. 그러니까 농지가 이제 농림부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토부가 우리 이번에 택지 개발을 할 테니까 여기 있는 논 우리가 그 지구 지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한테 이 땅을 농지를 이렇게 택지지구로 해도 될까요? 이런 거 협의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농지를 마음대로 써도 누구도 말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실 산하에 최소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그 농지를 훼손을 하게 되면 대체 농지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보존 목표량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갖고 택지 조성을 하거나 뭘 하든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농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그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농지의 통합 관리 체계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농지를 누구도 농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농지는 세 군데서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면사무소, 그러니까 지자체 행정에서 농지 취득에 허가를 하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에 대한 과정들 농지원부라고 하는 거, 농지의 호족 등본은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영체 등록,
경영체 그 농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뭘 작물을 심고 있고 그래서 직불금 얼마 줄지의 판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지관리 체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자 내놓는 통계가 다 다르거든요. 저도 앞서 설명드릴 때 다른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풍관원의 통계 수치와 농지은행의 통계 수치가 다릅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이걸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걸 법안에 담고 있고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리고 그 불가피하게 이제 96년인데 약간 농지법이 94년에 제정되고 94년에 제정되면서 이제 94년 이전에 그게 시효가 뭐 2년 후부터 시행됐으니까 96년 이전에 거래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농지 중에 96년 이전에 거래됐던 농지들은 통계에서도 빠지게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그 공공수탁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 소유물인 농지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소유와 이용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대해서 국가적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적 소유 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면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공익청 직불제라든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돼야만이 이 농지가 지켜지는 거죠. 안 그러면 농민들은 끊임없이 농지를 팔아서라도 생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기에 이제 현혹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안에 이 7가지를 담았거든요. 개정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요 적정 면적을 의무화하는 걸 담았고 또 주말 체험 농장을 위해서 비농민들 농지소유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담았고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300평 이하도 무조건 다 제출하도록 그리고 그 농지 취득을 신규로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그래서 정말 농지를 가지고 영농을 할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담았고 그리고 요 거리를 30km 내로 다시 통작거리를 복원하는 문제도 담았고요. 그리고 쪼개기 한 필지에 아까 123평에 124명이 달라붙어 있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300평 미만으로 농지를 쪼개지 못하도록 이 쪼개기 금지법도 이렇게 같이 세분화 방지를 담았고 농지 전용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는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2년 3년 만에 다 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에서 택지나 잡종지로 변경되면 가격이 한 4배 5배 뛰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벌금을 물고라도 이 농지를 전용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작용 기준이 8년이기 때문에 신규 농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8년간 아예 전용을 금지하는 물론 이제 아까 국택사업으로 뭐 수용되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사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에 8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그 이제 투기성 농지 취득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아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민주당 우리 당 의원이 6명이고요. 10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10명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못 채우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요 2가지 때문에 못 채우고 있다라고 의원실에서 얘기하는데요.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왜 금지하냐. 도시민도 이렇게 주말 농장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설명을 못 해주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나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 30km. 요즘은 자동차가 있어서 30km 정도야 뭐 휙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통작거리를 부활하는 것에서 반대한다고 저항이 심해서 요건 뺐습니다. 요건 의원실하고 상의해가지고 30km는 그래도 봐주자라고 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아까 그 30km가 별도로 세법에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그나마 괜찮겠다 싶어서 뺐는데 여전히 뭐 여러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수의 우리 그 국민들이
요 내용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20% 정도가 요 주말 체험 농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10명을 못 채웠고, 이제 그 보궐선거 끝나면 적극적으로 좀 역할해서 이 최소한,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약한 거거든요. 아까 상속이라든가 이농에 대한 내용은 2차에서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1차 자체가 워낙 이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항이 덜한 걸 먼저 제출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2차에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차부터 이렇게 지금 난관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농지법을 어떻게 개정하냐에 따라서 투기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저희가 이제 특위에서 그 자료를 한번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투기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을 떼보는 겁니다. 떼서 이게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언제 소유를 취득했는지, 그 몇 명이 이 땅을 그 나눠 갖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민변이 이제 발표를 하고, 제가 그 발표한 시흥 과림 지역에 토지 지번을 달라 그랬더니 개인정보를 못 준다 그래서 그냥 네이버 지도 놔두고 일일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투기했을 법도 하다 그래서 거기를 그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해보고, 소유주가 2명 내지 3명 이상이면 무조건 등기부 등본 떼봤거든요. 떼서 맞춰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치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 토지대장과 등기등본 발급받아가지고 소유 관계, 취득 시기들을 확인해 보면 그 지역이 이제 언제 개발되고 언제 그런 개발 고시가 됐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이 토지 구입이 그 투기성 목적이 있었는지를 1차 검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번과 소유주 관계가 확인이 되면 대개 시군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청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신청서하고 영농 계획서, 그리고 이거에 이제 제출되게 되면 그 행정에서 검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행정 직원이 가서 사진 찍고 실제 거기가 농지로 활용 가능한 건지를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현장 출장 보고서 작성해서 최종 허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4일 걸립니다. 4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규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요게 다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하고 출장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의원실에 요청을 해야죠. 저희 이은주 의원실이 이제 행안이기 때문에 거기다 얘기해서 이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시흥 과림 지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내놓습니다. 의원실에서 아무리 쪼아도 얘들이 요걸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40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요건 내놨는데 요것은 안 내놨습니다. 뭐냐면 행정기관이 꼼꼼하게 현지 출장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들어오니까 4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법 규정 때문에 그냥 막 자격증을 남발해 준 겁니다. 근데 제가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옥계동에 있는 농지는 요걸 보내왔더라고요. 그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가서 기록했던 걸 꼼꼼히 보고서를 다 보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시흥은 지금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다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되면 마지막에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해당 농지를 가서 그 농지가 진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뭐 가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뭐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농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청에서 그 농지 관리 이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군청을 압박하고 또 새로운 정보도 얻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지가 그렇게 그 투기적 요소로 또 난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 뭐 그 받은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건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더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보니까 이제 아주 형식적으로 썼더라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도 그냥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그 농업 인력을 어떻게 투여할지, 농기계를 어떻게 투여할지 자세하게 기록되게 돼 있는데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그 증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꼬치꼬치 잘 캐내면 그 농지 투기에 대한 상당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자 유전, 농지 농용의 원칙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